자, 이번 시간에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관련된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물세 관련됐을 때 내용이 나와 있죠.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그에 따른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부가세인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국세. 여기서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신고납세 제도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이 정부 부가 과세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표적인 건 뭐냐라고 하면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 인터넷 상담 사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물어본 건 뭐냐라고 하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면 누구의 소득으로 해서 이를 보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실질과세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명의자와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귀속자한테 과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A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김삼일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김삼일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실질과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국세부가의 사원칙에서 바로 실질과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다음 설명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법인세법의 내용은 뭐냐라고 있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A 업체 관련된 설명입니다. 외국 법인으로 위장해 국내 선박 임대와 국제 해운, 선박 리베이트를 통해서 벌어진 소득을 모두 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법인 중에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 구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국내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번 것도 전부 다 과세를 하지만 외국 법인이다라고 하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구분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다음에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관계가 깊은 내용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외국법인. 따라서 이번에 보시면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 법인세 납세를 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벌어져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탄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법인의 종류별 납세 의무의 범위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법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리냐 비영리에 따라서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니은번은 뭐냐? 전부가 다 포함되고 있잖아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고요.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은 이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지금 디귿과 리을 관련했을 때는요. 내고 영리 법인에 한해서만 이거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설명되고 있는 기억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각 사업자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각 사업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요. 그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범위가. 내국 영리법인이다라고 하면 국내 플러스 국외. 만약 내국 비영리다라고 하면 국내 플러스 국외지만 수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외국 법인 중에서 영리다라고 하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영리 중에서 여기 외국 법인 중에서 비영리다라고 하면 국내 원천 중에서 수익사업 관련했을 때만 그렇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기억번이 되는 것이고요. 5번에 보시면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 기억해 보시면은 청산소득은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맞아요. 니은에 보시면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은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은 각 사람들에 대한 소득 세율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하다.
외국법인은 여기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법인을 말한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외국법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장소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외국이다라고 하면 외국법인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번은 달라요. 틀립니다. 틀려요. 니은 디귿은 틀린 내용이고요. 리을번에 보시면은 외국법인은 일정한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 법인세의 납세물을 지는 것은 맞죠. 따라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모두 다 기재된 항목 가장 올바른 거 뭐냐라는 거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요. 이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냐면 세무 조정 사항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서식에서는요. 뭐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유보만 관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해 보시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뭐냐? 유보. 소득처분이.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도 유보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1번이 되는 거죠. 기부금 한도 초과라든지 접대비 한도 초과 이건 전부 다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처분하는 것이고요. 7번에 보시면 3일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얼마겠어요? 지금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 관련된 내용 갖다 검토해 보시면 6천이고요. 여기는 4천이에요. 요건 얼마냐면 2천이죠. 따라서 요걸 갖다가 조정하시면은 3억 2천이 여기서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각성대 소득금액이 되고 밑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그 다음에 소득공제 이걸 차감한 후에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했을 때 특별하게 제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각성대 소득금액이 여기 3억 2천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8번째 보시면은 일정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인데 세법상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금액을 할 것인지 법인이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그걸 넘는다라고 하면 송금불산입을 해서 유보 처분하는 것이죠. 9번 보시면 접대비 한도액이 1,800만 원일 때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있잖아요. 요건 이제 세무조정이 먼저 일어나죠. 증빙이 없다. 이게 50만 원입니다. 이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해서 소득 처분하는 것이고요. 이게 송금불산입.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도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전체 한도가 1,800이고 실제 접대비로 해서 반영되는 금액이 50만 원 제외한 경조사비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2,230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와 이걸 갖다가 차이를 보시면 이게 한도인데 넘어섰으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해서 기타 사유출로 처분합니다. 그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430만 5천 원이죠. 10번 보시면 다음은 접대비, 광고비, 기부금을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먼저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출된 것은 접대비. 반면에 광고 선전비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출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은 3번이 맞습니다. 기부금, 접대비, 광고 선전비. 자, 이어서 11번에 보시면요. 접대비 송금 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접대비에 관련해 가지고요. 기본 금액이 먼저 있죠. 이게 일단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갖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했었으니까 1200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인데 특별하게 뭐 다른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해서 12개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에 따라서 나눕니다. 지금 전체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200억이죠. 그럼 100억까지가 곱하기 0.2% 반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 100억에서 500억 사이 곱하기 0.1%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2천만 원이고요. 이게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요 금액이 1,200만 원이니까 다 더해보시면 다 더해보시면 얼마? 4,200 이렇게 계산됩니다. 12번에 보시면 제9기의 세무조정을 갖다가 한 것으로 가장 옳은 거 채권자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이 있으나 제9기에 대손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뒀다라는 거죠. 자,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거래처에 대한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 관련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대손금 관련해 대손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결산 조정상이라고 있죠. 결산 조정상이기 때문에 회사가 장부상 반영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해요? 세무상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기도 대손 처리하지 않고 채권에 남겨뒀으면 특별하게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신고조정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결산조정상이니까 장부에 반영 안 하면 특별히 세무조정이 없단 말이죠. 13번에 보시면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보시면 사용인 또는 임원이 아닌 개인 대주주에게 가지입금 인정이자가 있습니다. 인정이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주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으로 해서 처분 내려야 되는 거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상여금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500이니까 임원이라고 했으니까 초과 상여금인데 임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여로 해서 처분 내려야 되는 거고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인데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이는 인정해 주겠다. 따라서 상여로 해서 들어가야 될 금액은 500이고 주주 배당으로 해서 지급될 금액은 2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번이고요. 14번에 보시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주주에게 3,000원에 이걸 지급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발생된 차익이 있죠. 이거는 감자 차익은 처리가 자본 거래로 본단 말입니다. 회계상. 근데 세무상도 어떠냐라고 하면 세무상도 자본 거래 성격이기 때문에 얘를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자본 거래로 손익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이쪽도 돼요. 입금 불산입 쪽으로 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처리됐다. 그러니까 감자 차익으로 해서 자본이익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법인세 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고 있죠. 먼저 보시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해서 얼마가 있냐면 1억 6천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에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인데 세무상 한도가 2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송금 불산입 1,000만 원 관련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유보고요. 감가상각 관련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액 500만 원을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인식했습니다. 세법상 이러한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500만 원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은 접대비에 대해서 지출액이 1,000만 원, 세무상 600만 원이다. 그리고 총 지출액의 중에서 증빙이 없는 접대비가 50만 한 건이 포함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50만 원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과 그 한도가 얼마냐면 600만 원이잖아요. 950만 원 중에 한도가 600이니까 350만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1,400이에요. 1,400. 플러스 되는 금액이 1,400이고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금액을 계산하시면 전체가 이제 900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걸 더하시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삼대 소득금액 계산하면 1억 6,900만 원이고요. 16번에 보시면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위 손실과 금액이 항상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죠. 다릅니다. 단기 순손실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결손금과 언제나 똑같으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똑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똑같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 세무상 결손금과 회계상 내용으로서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손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게 항상 일치한다는 게 틀린 것이고요. 이번에 보시면 결손금이란 사업연도에 입금 총액이 송금 총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동차익을 말한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의 결손금이라는 것은 송금이 있고 입금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큰 거죠. 3번에 보시면 비과세 소득 관련했을 때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 생기는 소득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삼대 소득에서 이율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율결손금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 내용 보시면 이율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가 전부 차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틀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것을 고른다면 동그라미 3번에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요.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다. 각 사람들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가장 올바른 건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을 계산하시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상여금의 지급 기준보다 500을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했죠. 대표이사에게. 여기서 송금 불산입 500만 원 대표자 상여로 해서 처리되는 것이고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비용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송금 불산입이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했을 때 이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라고 했었으니까 대표자 상여로 해서 처분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지만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튼 여기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이거하고 하면은 600이란 말이죠. 600은 전체적으로 플러스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2억 60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야 되겠죠. 18번에 보시면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 표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계산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금액은 얼마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원래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얼마예요? 법인세 금액이 25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과세 표준이 얼마냐면 2억이고요. 그리고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 꼴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게 300이에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250만 원. 자, 20번에 보시면요. 세법에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정책 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여러 가지 준비금의 송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감면 이런 거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세법이 규정한 일정 한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뭐냐라고 하면 최저한세. 최소한 이만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21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표준 관련했을 때 산출세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 있죠.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각각의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게 이제 7단계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비례세율이 아니라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산출세액으로 비교하면 점점 어떻게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1번이에요. 1번. 이게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 범위에서 차이가 있죠. 거주자는 국내 플러스 국외,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번에 보시면 국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죠. 주소와 거소를 둔 개인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거소의 경우에서는 183일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내 소재 부동산 임대 관련했을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잘 안 돼 있긴 한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소재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3번에 보시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여기서 네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회사 임직원 해외 파견한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보죠. 거주자. 4번입니다. 답은. 24번에 보시면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소득세는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회사가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소득세는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죠. 4번에 보시면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여기에 납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25번에 보시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느냐? 아니죠. 주의하실 거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합과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는 거 잘못됐고요. 주의하실 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26번에 보시면은 수입 시기 관련했을 때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보시면 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관련했을 때 채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기명 채권 관련된 내용은요. 이거는 약정일이에요. 약정일.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3번에 보시면요. 거주자가 상가를 임대하고 일정 기간별로 임대를 받는 대신에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관련된 수익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았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소득세법상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돼 있죠. 먼저 매월 급여가 300입니다. 그러면 300에 곱하기 12개월
3,600이죠. 그리고 식사대가 여기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은 120만 원이죠. 그리고 상여가 500이 있습니다. 이건 다 들어가는 거고. 연차 수당이 100만 원 있습니다. 얘도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얼마냐면 720만 원이고요. 요거까지 하면 4,3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의 5가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이제 좀 더 범위를 넓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과 양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외 나머지가 기타 소득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하므로 당첨금을 수령한 다음 연도 올해 반드시 과세 표준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3번에 보시면 광업권, 어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발생 시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총 수익 금액의 70%가 아니라 60%, 그 다음에 또는 80% 이렇게 적용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30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여기서 4번에 보시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은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까지 어떻게 해요? 과세 표준에 대한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모든 사업소득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모집인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에 한해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것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보모집의 방문 판매원만 여기서 연말정산 통해 가지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31번에 보시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의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3번에 보시면 상여를 지급하는 때는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와 그 다음에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로 나눠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상여금과 그 다음에 주기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추석 아니면 설 이때는 바뀌잖아요. 매년. 그럴 때마다 지급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번이 전반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원천징수할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일용근로자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기본적인 근로소득 공제가 하루에 15만 원을 차감한 후에 그리고 거기서 산출세액의 계산도 또 달라요. 그냥 55% 그냥 무조건 적용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원천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할 때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6%를 적용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세액을 갖다가 또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갖다 또 반영해주고 그리고 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1급여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15만 원의 경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15만 원에서 그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해주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높게 된다라고 하면 30만 원 정도 되면은 계산해봤을 때 원천징수세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냐 아닙니다. 성격상 예납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어요.